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유한타증권이 기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6배까지 오를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아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20에서 35%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5년간 연간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50% 소각을 발표했다며 기아가 2021년에서 2023년 자기 자본 이익률 15에서 20%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10% 중후반이 예상되는 만큼 PER이 6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 2월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액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수주 기피가 심화된 데다 공사비 급등에 토목 발주마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올해 말까지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등장과 비트코인 반감기를 언급하며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가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의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 시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와 기아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만 보게 되면 역시 현물, 선물,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오늘도 외국인들을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장 초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0일, 3월 21일 이 사이에 갭이 있었습니다. 이 갭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이 갭 공간 자체가 코스피 기준 2692.52포인트와 2724.25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갭을 유지한 채 그대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갭을 한 차례 무너뜨리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분명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위치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갭 하락이 여러 번 나오면서 오히려 밀리는 양상이 강하고요. 저점과 저점을 잇게 되었을 때 사실상 낙폭은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CPI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 총선이 있고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란이 지금 중동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 두 가지는 수요일, 목요일
해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총선 결과는 결국에는 수요일 밤늦게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옵션 만기는 목요일, 이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겁니다. 이 불확실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리스크나 이 리스크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해소가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장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해소가 되는 목요일 혹은 금요일쯤에는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는 것 혹은 시장을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을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되, 예수금을 조금 확보한 뒤에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장에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대 시장의 움직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총선과 옵션 만기의 이슈도 있습니다. 목요일쯤에는 이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될 테니까 금요일쯤에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장이 혼조세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오전 시장에서는 IT 쪽이 대형주 위주로 강하다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이 빠르게 연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쪽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전 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이 짚어주신 요인들처럼 우리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약간의 주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미리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차익 실현 물량들도 더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IT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중소형주 조정이 나오는 측면은 상대적인 밸류 측면이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고점을 지나간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밸류죠. 대형주 쪽 밸류 같은 경우가 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로는 이런 현상이 펼쳐진다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군들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HLB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시장이 업종이 좀 다각화된 순환매가 연출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전과 흡사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 기준 1,79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반면에 오전과 동일하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매도 대응으로 일관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1,760억 정도 매도,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까지 더해서 좀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약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수단, 업종단, 종목단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불안 요소들이 좀 존재를 하지만 국내 시장 자체는 좀 견조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은 IT 위주의 대형주 강세가 나타났던 장이었는데 지금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주의 경우에 오전장에서 조정이 좀 심하게 나타나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약, 바이오군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 윤활유 테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전에 피비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좀 떠오릅니다. 흥구석유나 S-오일이 좀 있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지금 2일에 짚어주셨어요. 29%대로 지금 짚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고 지금 벌써 목표가에 도달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S-오일의 경우에도 지난달 19일에 짚어주신 이후에 7%대 수익률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근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유주, 윤활유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까요?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인지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안함 자체도 물론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또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게 의미하는 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촉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의 강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제 유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S-오일이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주가가 더 오르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 두 기업 중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S-오일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매우 넓게 보면은 경제 상황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유는 그저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윤활유는 조금은 더 봐야 합니다. 윤활유 사업을 현재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유 기업들이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유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윤활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윤활유가 많이 이용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공작 기계 등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인데 지금 공작 기계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활유에 대한 공급과 여기에 대한 부품 등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기업이 올라가는 것은 큰 틀에서는 결국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해서 늦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제 유가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국제 유가와의 상관계수가 높고 선형관계가 느긋하게 천천히 이어지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그 이슈가 붙지 않는 한 오늘과 같은 이런 주가 상승은 나오기 힘들 거다 그리 봅니다. 그런 면에서 S-오일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요.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약간의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S-오일의 경우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활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진율의 경우에 윤활유가 20%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면 공작 기계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그래도 정유주, 윤활유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S-오일의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흥구석유는 한 차례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에서 꽤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네. 이사님께서 사실 한번 좀 3월 25일에 한번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짚어줬던 바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아직 손절 가격에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담아보는 건 어떨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비중은 분할 접근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조건 부분이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벤트 측면을 다뤘었죠. 다루면서 6월에서 7월 정도 이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패스트 트랙이 적용됐을 때 1개월이 앞당겨지는 수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32만 원 제시를 했었는데 밀렸죠. 밀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 구간에서 매도는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첫 번째로는 리튬과 관련된 가격의 반등이 나타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출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재고 같은 경우가 빠질 만큼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재 업체의 1분기 실적들 같은 경우는 4분기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현 구간에서는 매도는 아니란 말씀은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두 번째로 수급과 관련된 이벤트 같은 경우는 4월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6월에서 7월 같은 경우 이전 상장을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기일에 한 달 전 정도, 정확하게는 40일 전부터 이를 추종하는 자금의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 상장에 관련된 날짜가 확인되면 한 40일 전 정도 그 이벤트를 놓고 매수에 대한 대응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관점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지고 갑니다. 손절가에 도달을 했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금 재진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그렇게 대응을 하냐라고 하면 손절가에 도달을 한 측면은 단순한 가격의 전저점, 이탈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정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 도달 시에는 한 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비앱의 경우 현 구간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전 상장 이슈를 바라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동일하게 잡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슬라의 이슈도 있었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쇼크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어닝 쇼크 이후의 주가 흐름도 좀 봐야겠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2분기도 좀 회복이 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이번 실적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2분기까지도 우선은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양극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들이죠. 주가 같은 경우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멀티플의 상향.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받던 게 15배, 20배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확실한 수요처 같은 경우가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면 IT를 예로 들어보면 작년에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역사적 밸류 하단을 깨는 흐름들이 SK 하이닉스에서도 나타났었고 당시에는 이제 계속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산을 단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난 게 엔비디아의 가속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D램 전체 그다음에 낸드 이런 반도체 전체 매출의 한 5% 이상을 차지할 만큼까지 올라왔고요. 그런 수요처 같은 경우가 전기차 쪽에서도 나타난다면 주가의 반등은 빠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 그까지는 안 좋은데 3, 4분기에는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달려있는 부분은 원자재의 반등은 기본이겠고요. 여기에서 실제 전기차 메이커들의 좀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불과한 게 테슬라가 지금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중국 기업 일부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도 부정인데 3, 4분기 또한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이 돼야지 우리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편입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분기까지는 2차 전지주들 실적이 좀 좋지는 못하다라고 보셨고요. 3, 4분기까지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원자재 가격이 변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꽤 많은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종가 베팅할 섹터 또 알아봐야겠죠. 이사님 오늘 어떤 섹터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반도체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좀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진부해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진부한 면이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2분기 때 변화 사항이랑 하반기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D램 생산량 같은 경우는 60만 장 정도입니다. 하반기 D램 생산량은 증가 전망에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D램 생산량이 1분기에 39만 장. D램 생산량은 2분기 증가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만 장의 기준이랑 하이닉스의 한 40만 장 이상의 기준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증산을 단행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인위적 감산을 하고 있지만은
자연적인 감산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소재 부품이 먼저 주가가 강할 수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들이 다 좀 끌어올려 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면 추후에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뭐 사실 섹터도 많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섹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우리가 지금 고대역 폭메모리라는 후공정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 층수를 쌓는 단계다 보니까 검사 장비 부분, 패키지 부분, 그다음에 본딩 부분 이런 중요성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평소에 받지 않던 멀티플 수준, 많게는 한 50배 정도를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전공정은 그에 비해서 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후공정에 이 공정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오던 쪽, 뭐 D램, 낸드와 관련해서 출하량이 올라오고 가동률이 올라오면 그만큼의 좀 시가총액이 올려받는 정도로 지금은 여겨지고 있는데 한솔아이언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공정 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D램, 낸드의 상황을 봤을 때 2분기는 1분기보다 출하량이 더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이기에 한솔아이언스를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한솔아이언스 그러면 저희가 전략은 또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지금 가격대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게 전저점을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최근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서 10% 내외, 조정이 10% 내외 나올 때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중가 베트갈 종목은 한솔아이언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000원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에 짚어주셨던 3월 20일이었죠. 두산 테스나가 벌써 11.97%의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목표가에 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도 그렇고 한 1, 2년 전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가 사이클이 돌아온 산업 같은 경우는 시세에 대해서 하루에 3에서 5%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히 시장 상황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이클의 끝 정도까지 보유를 해봐도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요. 사이클의 끝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이든지 이와 관련해서 고정가가 빠진다든지 그런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이클의 끝까지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전선입니다.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진전기가 사실상 지금은 대장 종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오늘 일진전기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기타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시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전력에 대한 수요 그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전선 그중에서도 초고압, 고압 이 전선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실적을 전반적으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선 기업들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된 기업들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난달 18일에도 사실 대한전선을 한번 가지고 오신 바가 있습니다. 벌써 30%대 수익률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지점에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똑같이 또 대한전선입니다. 사실 더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일진전기와 함께
초고압선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기업이 사실상 해당 시장을 거의 독점 혹은 독과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공급되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은 초고압선이 될 겁니다. 전력에 대한 손실이 가장 적은 그 선에 대한 공급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진전기가 크게 간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제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대원전선, 강원전선 제가 함께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시총 기준으로는 대한전선이 가장 높습니다. 2조가 넘어갑니다. 반면 대원전선과 강원전선은 1, 2천억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우선 지난해 대한전선이 79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10배가 늘어났고요. 2021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원전선은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연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선 대한전선 연봉 한번 보게 되면 2021년에 고가가 44,500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수정 주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13,000원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이때보다 지금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지금 밑에 있는 거죠. 대원전선도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실적을 지금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강원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강원전선 같은 경우 지금 가장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2021년 고가 대비 아직 그 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 인센티브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전선과 기타 대원전선, 강원전선 모두 다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현재의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인가? 그건 아닌 듯합니다. 좋은 이슈와 테마가 지금 붙었고요. 그에 따라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단기적인 시세는 한 번 정도 조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과 함께 소폭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시간을 두고 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난 12월이었습니다. 4,625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고작 3개월 정도 만에 이 충격을 모두 만회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충격이 있었던 시점에 저가를 안착을 했고요. 이후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전선은 지금 실적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전선은 매력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리 판단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섹터별로 지금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저 PBR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군에서 상승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섹터도 그렇고요. 생명보험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정부가 실손보험의 필수 의료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방침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방침 에 따라서 보험주들 좀 주가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영향은 없을 네. 것으로 보여요. 이게 하나의 요소들이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호적이긴 할 텐데 그 부분만 놓고 생명보험사라든지 기타 손해보험사들로 수급이 강하게 신고가를 내고 그런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저 PBR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짚어주신 보험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총선을 통해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좀 다시금 전략을 수정해서 매수하는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도달한 저점 같은 경우가 한동안의 바닥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군에 넣고 한번 살펴보는 대응으로 다만 전략은 동일합니다. 네, 총선 이후에 좀 수정을 해서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총선 이후에 전략을 수정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동차주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저 PBR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적 기대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 여력 어디까지로 보실까요? 지금 시점에서 현대나 기아가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만들어졌던 240일 신고가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26만 원 정도이고요. 기아는 13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목표 가격 상향 리포트도 오늘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접근했을 때 이 두 기업 모두 다 지난해보다 한편으로 올 한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의 수출 쪽에서의 판매 대수가 소폭 둔화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최근에 밀린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던 집권 여당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따라 주가도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차적으로 시장이 지금 대단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최근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나라에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와 기아, 이 자동차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산업 자체의 비중을 고려하면은 이 자동차 기업을 소외시키고 시장은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우선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 반등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면 1분기를 넘어 2분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아와 현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올 한 해 한 1년 정도 가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는 담아봐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비중을 조금 더 담아봐도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하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SG라는 종목인데 25%대로 급락 장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지금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최근에 이 종목이 우리 재건과 관련해서 네.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괜찮다가 좀 증자를 단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보통 4월 5일에 공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비중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이런 식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는 한 3천만 주 정도 예정이고요. 이게 단가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정 발행가는 1,398원인데 이 주가의 평균값을 통해서 6월 13일에 실제 확정이 되게 되고요. 1,398원이라는 가격으로 우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증자가 단행이 되고 희석된 부분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확정가가 나왔을 때 그 가격에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슷하게 형성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증자를 받는 게 낫기는 한데 증자를 받고 나서도 좀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크게 갖고 갈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증자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구간 안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아마 평균 가격이 증자 감안을 하고 오늘 현재가까지 봤을 때는 한 1,500원 정도 그 이하로는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나왔을 때는 우선 좀 보유하고 계신 물량들을 좀 매도를 해주는 전략들. 만약에 그 중간에 증자를 받기 전에 시세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증자에 대한 권리 있는 거는 매도한 금액으로 좀 받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유자는 증자를 받되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온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16%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유상증자 성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회사가 돈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본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그 사업 보고서를 조금 봤습니다. 그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금이라든지 계속해서 유입되는 현금 흐름 자체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이익 잉여금 또한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자금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사실상 피해를 주면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국면입니다. 그것 또한 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2024년 1월, 2월 동사의 주가가 지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시장은 결국에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주주들에게 일시적으로 피해를 주긴 하나 기업 자체로 본다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 혹은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한 보상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미 충격이 크니까 다만 내일 혹은 약 한 달 정도 동안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반등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조금 안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지난 금요일 주가 저가가 3,56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3,56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한전선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인성정보의 주가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석 달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3,62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3,56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 위에 한 번 더 올라오거나 안착을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소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에 따른 충격은 아쉽지만 이미 나온 거고요. 기존 주주들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기업이 꾸준히 해왔던 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이 지금까지는 적자 경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마련이 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인성정보 3,560원이란 가격을 기억하면서 대응 전략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장이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1% 강세를 보이면서 2,717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3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크게 밀린 이후에 지수 회복하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860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9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양대 시장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소폭의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하락한 종목과 상승한 종목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승한 업종을 차례대로 살펴본다면요. 전기 가스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2.29%의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그 안에서는 한국전력에서 3%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보험 업종입니다. 1.72%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의약품 업종이 그 뒤를 잇습니다. 1.7%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컸던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금융 업종으로 4%대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3.45%의 내림세, 비금속 업종에서도 3.22%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볼 때랑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특별하게 수급이 더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도 동일했어요. 삼성전자가 일부 플러스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머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금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종가의 시세 정도를 유지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IT 쪽 중소형주들이 조정세가 좀 컸고요. 차익 실현을 하는 주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기관 주체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상황 안에서 조금 대형 IT 쪽으로 또는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지는 이번 주 전체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이번 주 전체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마감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요. PB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참 후반에 시장이 약간 더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게 수급적으로 큰 이탈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저 코스닥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리스크가 지금 산재된 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은 한편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이 지난 이번 주 금요일은 리스크는 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리스크는 결국에는 사라지고 결과보다는 그게 사라졌다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의 지금 회복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들, 이 섹터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시장은 아마 다시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은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예수금을 조금 더 쥐고 있다가 금요일쯤에 종목을 한번 편입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이탈은 크지 않지만 마감하면서 조금 더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증시와 관련된 전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달을 들어서 봤을 때 중국 소비주 그리고 에너지주에 이어서 2차 전지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2차 전지주 중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전망에 이사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쪽으로 조금 더 강도가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소재 중에서도 우리가 몇몇 전액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강했던 만큼 전구체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강할 수 있어요. 좀 선별해서 밸류 매력은 확실히 셀 중에는 삼성 HDI, 소재 중에는 LNF 같은 경우가 명확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멘텀의 발생을 할 때 수주 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반등에 대해서 실적 회복 강도가 강한 거는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만 아직 우리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2차 전지를 갖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처가 핵심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는 가능하지만 강하게 포트에 가지고 오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차 전지를 바라본다면 셀보다는 소재 업체의 상승력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다음 주도주 자리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PB님께서 바라보시는 4월의 주도주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도 궁금하고요. 2차 전지주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을 조금 전에 해봤는데요. 막 떠오르는 거는 없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자금이 유입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움직임이 좋았던 섹터를 계속해서 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장비 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또 올해처럼 시장이 오를 때는 언제나 오른 뒤에 약간의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저 그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구간에서 반도체 업종에서의 조정이 꽤나 크게 나오는 것. 하지만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골이 깊으면 살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적어도 반도체가 이제 고개를 다시 한번 들고 AI 시장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질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4월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도 그중에서도 연초부터 좋았던 장비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2차 전지 결국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주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이게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립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1월 26일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60만 원을 회복하고 70만 원 돌파하려고 하다가 50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흐름이면 1월 26일에 48만 원 이탈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또 매수세 투자자들의 시선 좋지가 않습니다. 제 주위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2차 전지를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지라는 생각이 더욱 강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기보다는요. 반도체 조정이 나온 뒤에 결국 오를 거라 봅니다. 그쪽으로 더 관심 둘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을 더 가져가시면 좋겠고 2차 전지주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하반기에 디램 생산량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라인 11,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대한전선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초고업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속에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라인 11,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